챕터 1.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제 이름은 김옥경입니다. 올해 80입니다. 의사 선생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할머니, 이제 정리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시한부입니다. 길어야 석 달, 짧으면 한 달도 안 남았대요. 처음엔 그냥 멍했어요. 80평생 살았으니 죽을 때도 됐다 싶었죠. 아픈 것도 이젠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그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으아앙 으아앙.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돌도 안 된 아기가 목이 찢어지라 울던 그 소리. 쉰 목소리로 온 세상에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 울음소리가 제 귓속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생각했죠. 나는 죽는구나. 그런데 그 애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바로 제 딸입니다. 제가 버린 아이예요. 1974년 겨울이었어요. 제가 26살 때였죠. 그땐 세상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어요. 가난했고 무서웠고 아무것도 몰랐죠.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랑 도망갔고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 앞에서요. 산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저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근데 아이가 나오니까 간호사가 제 품에 아기를 안겨주더라고요. 축하해요, 딸이에요. 그 따뜻한 무게, 그 작은 숨소리.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기를 안고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나한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새벽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 앞 계단에 아기를 두고 왔어요. 분유 한 통이랑 제가 끼고 있던 은목걸이 하나랑.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어요. 제가 일어서니까 얼굴을 살짝 찡그렸지만 울진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버스 정류장까지 숨이 차도록 뛰었죠. 그런데 버스를 기다리는 그 순간 뒤에서 들렸어요. 으아앙 으아앙. 그 울음소리. 저는 그 자리에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올라타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이게 나을 거야. 이 애는 누군가 좋은 사람이 데려갈 거고 나보다 훨씬 잘 키울 거야. 그게 이 애한테 더 나은 일이야. 그게 50년 전입니다. 그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그 아이를 찾지 않았어요. 아니, 못 찾았죠. 무서워서요. 그 애가 절 어떻게 생각할까, 절 미워할까, 절 용서 안 해줄까. 그게 두려워서 저는 평생 그 아이를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죽는데요. 석 달 남았대요. 그럼 전 이대로 눈을 감아야 하나요? 그 애한테 단 한마디 사과도 못하고 얼굴 한 번 못 보고 그냥 사라져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50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못한 물건이 있었어요. 낡은 신문지에 쌓인 작은 봉투였죠. 안에는 그날 제가 아기를 두고 온 병원 이름이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해화산부인과. 저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이제 너를 찾으러 갈게. 그게 제 딸 이름이에요. 출생신고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엔 늘 그 이름으로 불렀거든요. 지은이. 이제 그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죽기 전에요. 챕터 2. 50년 된 병원. 해화산부인과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건물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엔 2층짜리 낡은 양옥이었는데 지금은 5층짜리 깔끔한 빌딩이더라고요. 하지만 간판만은 똑같았어요. 해화산부인과라고 쓰인 그 글씨가 50년 전 그날처럼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거든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고 숨도 제대로 못 쉬었죠. 들어가야 하나? 안 들어가야 하나?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그때 누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젊은 간호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어떤 일로 오셨어요? 안 들어가시고 왜 여기 계세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기요. 이 병원이 혹시 오래됐나요? 네, 원장님 할아버지 때부터 하신 거래요. 70년 넘었다던가. 70년. 그럼 제가 아이를 두고 온 그 시절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혹시 1974년에 이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 이야기 들으신 적 있나요? 간호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 혹시 그 일이랑 관련이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안 나왔어요. 그냥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간호사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병원 안은 환했어요. 하얀 벽, 밝은 조명, 깨끗한 복도. 50년 전 그 음침하고 좁았던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죠. 근데 묘하게도 냄새는 똑같더라고요. 소독약 냄새랑, 새 생명의 냄새랑, 그리고 어딘가 슬픔의 냄새까지. 간호사가 저를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기다렸죠. 벽시계 초침 소리가 너무 커서 제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들릴 정도였어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나이 지긋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이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제 또래쯤 되는 할아버지였죠.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 원장 박재민입니다. 간호사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1974년에 버려진 아기 건에 대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아이 엄마예요. 원장님은 한참을 저를 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할머니, 50년이 지났는데 이제 오신 이유가 뭔가요? 죽기 전에 그 애를 찾고 싶어서요. 용서를 빌고 싶어서요. 원장님은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 병원을 운영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1974년에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는데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고아원이요?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대요. 아기를 데려갈 사람도 없었고 병원에서 계속 맡아둘 수도 없었으니까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딸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그 고아원이 어딘지 아세요? 원장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어요. 50년 만에 찾아온 단서가 여기서 끊기다니. 그때 원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아기가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20살쯤 됐을 때 우리 병원에 찾아왔어요. 자기를 버린 엄마를 찾으려고요. 네. 그 아이가. 아니, 그때는 이미 성인이었죠. 박지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지어준 이름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엄마에 대한 단서를 찾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던군요. 언젠간 엄마가 꼭 다시 찾아올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럼 그 애가 여기서 일했다는 거예요? 네. 30년 넘게요. 30년. 제 딸이 30년 동안 저를 찾으려고 이 병원에서 일했다는 겁니까? 지금은 어디 있어요? 원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작년에 퇴사했어요. 시력을 점점 잃어서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챕터 3. 30년의 기다림. 원장님은 저를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옛날 직원 사진들이 있어요. 지은 씨 사진도 있을 거예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창고. 원장님이 오래된 박스를 꺼내더니 사진들을 펼쳐놨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30살쯤 된 젊은 여자. 간호보조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얼굴이 제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이게 제 딸이에요? 네. 1994년에 입사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애가
나를 찾으려고 여기서 일했다는 거죠? 네. 처음 몇 년은 정말 열심히 찾았어요. 옛날 기록들을 다 뒤지고 당시 일했던 직원들 연락처를 수소문하고. 그런데 단서가 없었죠. 저희 아버지도 얼굴을 기억 못 하신다고 했고, 당시 간호사들도 다 퇴사하셨고.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는 안 했어요. 대신 그냥 여기 남기로 한 거죠. 혹시 엄마가 찾아오실지도 모른다면서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여기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공부해서 간호사까지 되었어요. 좋은 간호사였어요. 환자들한테도 친절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원장님이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30대에 지은, 40대에 지은, 50대에 지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나이 들어가는 딸의 모습.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딸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눈빛.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인 모를 이유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더니 나중엔 각막이. 치료는 다 해봤어요. 하지만 시신경까지 손상돼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퇴사를 본인이 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를 기다리는 것도 포기했나 봐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원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기다려줬죠. 주소. 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퇴직금 보낼 주소가 있어요. 여기요. 원장님이 건넨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손에 꼭 쥐었어요. 20살 때 환하게 웃고 있던 딸의 사진. 기다려, 지은아. 엄마가 이제 간다. 챕터 4. 어둠 속의 딸. 주소지는 서울 변두리였습니다. 낡은 빌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 가로등도 몇 개 없는 어두운 길. 저는 주소를 적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반지하 빌라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50년 만에 제 딸 앞에 서 있는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렀죠. 딩동 딩동.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자가 나왔어요. 누구 찾으세요? 저. 여기 박지은 씨 계신가요? 아, 지은 씨요? 계시긴 한데. 거의 안 나오세요. 밖에도 안 나가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어서요. 이웃 여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 씨가 작년에 눈을 다치셨거든요.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는데 그 후로 완전히. 어떻게 말해야 하나. 세상이랑 단절된 것처럼 사세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저희가 가끔 도시락 갖다 드리는데 문도 잘 안 여세요. 가족은 없나요? 없으세요. 평생 혼자 사셨대요. 그래도 예전엔 밝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계신 건지도 모를 정도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운 계단에 앉아서 문만 쳐다봤죠.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갔어요. 그 다음 날도 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문 앞에 도시락을 놓고 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미역국이랑 밥이었죠. 나흘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도시락을 들고 갔는데 전날 놓고 간 도시락이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도시락을 놓고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단다. 그리고 계단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해가 중천에 떴을 때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끽. 저는 숨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여자가 보였습니다. 마른 얼굴, 텁수룩한 머리, 그리고
초점 없는 눈. 그게 제 딸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제 딸. 사진 속 20살의 환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자리엔 지쳐버린, 포기해버린, 죽은 것 같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했어요. 쉰 목소리로. 누구세요? 지은아. 엄마라고 하시던데. 저 엄마 없어요. 제발 그만 괴롭히고 가주세요. 지은아, 나야. 진짜 엄마야. 딸은 비웃었습니다. 목소리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엄마요? 5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전 50년을 기다렸어요. 해화산부인과에서요. 혹시나 엄마가 찾아오실까봐. 매일 문만 쳐다보면서 기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안 오셨죠. 한 번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엄마는 날 찾을 생각이 없구나. 나 같은 건 진작에 잊으셨구나.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그만하세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 이미 다 포기했어요. 엄마도 세상도 다. 딸이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붙잡았어요. 지은아, 제발. 단 한 번만 얘기 좀 들어줘. 나요. 나 죽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그 전에 너한테 용서받고 싶어. 딸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딸이 천천히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챕터 5. 50년 만의 대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어요. 딸은 의자에 앉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젊은 시절과 똑같이 생긴 얼굴. 하지만 주름지고 헬쑥하고 생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죠.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버렸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무서웠어. 그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 돈도, 집도, 의지할 사람도. 너를 낳은 그날 밤, 난 정말 죽고 싶었어. 근데 너를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더라. 내가 키우면 너도 불행할 것 같고, 나도 불행할 것 같고. 그래서 버렸어요? 응. 딸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죠.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제 이름을 지어줬죠. 박지은이라고. 원장 선생님 성을 따서요. 지은아. 20살 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해화산부인과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그날 바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엄마를 찾기로 했죠. 30년을. 거기서 기다렸다며. 네. 바보 같죠? 40년을 기다렸어요. 엄마가 혹시 찾아올까봐. 혹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안 오셨어요. 한 번도. 미안해. 작년에 이유 없이 눈이 안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늘도 날 버렸구나. 엄마도 날 버렸고, 이젠 하늘마저 날 버렸구나라고. 딸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날 용서 안 해줘도 돼. 근데 제발 죽지는 마. 엄마가 내 눈이 되어줄게.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내 눈을 줄 거야. 네. 엄마 눈 멀쩡하잖아. 이거 너한테 주면 되잖아. 그럼 너 다시 볼 수 있잖아. 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눈을. 왜 안 돼? 신장도 주고 간도 주는데 눈도 주면 되지. 엄마, 나 어차피 석 달 뒤면 죽어. 죽기 전에 너한테 이거라도 주고 가야지. 그래야 내가 편하게 눈 감을 것 같아.
딸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보세요. 정말 가능한지.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도 안 꿨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죠.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할 일을 찾았어. 챕터 6. 무너진 희망. 다음 날 아침, 저는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 눈을 딸한테 당장 줘야 돼요. 젊은 의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딸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 눈을 주고 싶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각막 기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거요. 그건 살아계실 때는 불가능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각막 기증은 사후에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후 6시간 이내에 적출해야 하거든요. 그럼 살아서는 못 준다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죠. 그럼 어떡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신 후에 기증하실 수는 있어요. 각막 기증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그 후에 죽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할머니, 죽어야만 준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나와 한참을 헤맸어요. 길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죠.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돌아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살아서는 안 되는 걸까? 왜? 저는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죠. 딸 집에 가서 지은을 보자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눈을 못 줘. 살아서는 못 준대. 딸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응. 살아서 장기를 주는 건 신장이 나간 일부만 가능해요. 눈은 사후에만 되는 거예요. 엄마가 모르셨을 뿐이지. 그럼 너는 왜 알아보라고 했어? 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꿈이라도 꾸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딸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그럼 엄마가 죽으면 돼. 어차피 석 달 뒤면 죽는데 죽어서라도 줄 수 있으면. 엄마. 딸이 저를 밀쳤습니다.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엄마 눈 필요 없어요. 눈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전 50년을 엄마 없이 살았어요. 평생을 엄마를 기다리면서 살았고요. 이제 막 엄마를 찾았는데 또 떠나시게 할 순 없어요. 딸이 울었습니다. 선글라스 밑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딸에게 줘야 할 건 눈이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죠. 함께 있는 시간. 50년 동안 주지 못한 그 시간들. 챕터 7. 손끝으로 보는 세상. 그날 이후 저는 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반지하 방은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죠. 햇빛이 들어오자 딸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지은아, 눈은 안 보여도 햇빛은 느낄 수 있잖아. 이렇게 따뜻한 걸.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창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창틀에 올려놨죠. 여기 햇빛 닿는 거 느껴져?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해요. 그치? 밖에 세상이 이렇게 따뜻한데 왜 방 안에만 있었어? 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틀에 손을 얹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저는 그날부터 딸에게 세상을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눈으로 볼 순 없지만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요. 첫 번째로 간 곳은 근처 시장이었어요. 엄마, 전 시장 싫어요.
사람들이 자꾸 쳐다볼 거예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귀를 찢었죠. 딸은 불안한 표정으로 제 팔을 꽉 붙잡았어요. 엄마, 지은아, 코로 맡아봐. 뭐 냄새 나지? 딸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생선 냄새? 맞아. 저기 아줌마가 고등어 구우시는 냄새 안 나? 아, 고소한 냄새. 그치? 이제 여기. 저는 딸을 과일 가게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에 복숭아를 쥐어줬죠. 만져봐. 보들보들하지? 딸이 조심스럽게 복숭아를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워요. 이게 복숭아야. 여름 과일이지. 향도 맡아봐. 딸이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살짝 웃었어요. 달콤해요. 그치? 이게 세상이야. 눈으로 안 봐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야. 딸은 그날 처음으로 시장에서 웃었습니다. 딸의 진짜 웃음이었죠. 두 번째로 간 곳은 해화산 부인과였어요. 엄마, 왜 여기요? 지은아, 너 여기서 30년 일했잖아. 한번 들러야지. 원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은 씨,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셨네요. 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장님, 어떻게?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다 알게 됐어요. 지은 씨가 여기서 30년 동안 어머니를 기다렸다는 것도요. 원장님은 우리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은 씨, 여기 기억나죠? 점심시간마다 여기 올라와서 병원 입구 쳐다보곤 했잖아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혹시나 엄마가 오실까봐.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끝없이 기다리게 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옥상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아래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전 이 소리가 좋았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도 저 소리 속에 섞여서 날 찾아오시겠지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왔어. 늦었지만. 이제 왔어. 챕터 8. 각막기증.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딸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딸을 깨우고 밥을 지어주고 같이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손을 잡고 TV 소리를 들으면서 웃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셔야겠어요. 저는 딸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암이 많이 퍼졌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으신 것 같습니다. 한 달이요? 네. 통증이 심해지실 거예요. 입원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원은 안 할래요. 집에서 딸이랑 있을래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거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어요. 의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 죽으면 각막을 기증하고 싶어요. 각막을요? 네. 누구에게 각막을 꼭 기증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기증하실 건가요? 제 딸이요. 박지은. 의사는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죠. 이게 내가 딸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구나. 집에 돌아오니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게 더듬더듬하면서요.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밥 했어요. 김치찌개인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이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는 짰고 밥은 조금 설익었어요. 하지만 제 평생 먹은 밥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가 미안해. 왜요? 또 무슨 소리예요? 50년 동안 이런 밥 한 번 못 해줘서 40년 동안 널 기다리게 해서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먹으면 되죠.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딸이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딸의 고아원 시절 이야기, 간호사로 일했던 시절, 엄마를 기다리며 보낸 50년, 그리고 시력을 잃고 절망 속에 보낸 이야기까지.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엄마가 미웠어요. 알아. 근데 지금은 미운 게 아니라 그냥 슬픈 것 같아요. 엄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26에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 지은아. 그리고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찾아와줘서.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평생 안아주지 못한 미안함과 이제라도 안을 수 있는 감사함이 뒤섞여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은아, 엄마도 고마워. 50년을 기다려줘서.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평생 기다려도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딸과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딸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평생 꿈꿨던 그 순간이었어요. 챕터 9. 마지막 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배가 아프더니 나중엔 온몸이 아팠죠.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딸 앞에서 아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지냈죠. 엄마, 오늘 뭐 하고 싶으세요? 바다 보러 갈까? 바다요? 응. 엄마 바다 구경 한 번도 못 시켜줬잖아. 우리는 그날 바다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3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동해바다. 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어요. 엄마, 오늘 바다는 시끄럽네요. 응. 바다는 쉬지 않고 노래하거든. 무슨 노래요? 글쎄. 와라, 와라, 집으로 와라라고 하는 것 같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우리 발을 적셨죠. 엄마, 차가워요. 그치? 바닷물은 차가워. 근데 여름엔 따뜻해진대. 여름에 또 와요. 응. 그래, 여름에 또 오자.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름까지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요. 하지만 딸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함께할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그날 저녁 바닷가 민박집에서 잤습니다. 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었고 저는 딸의 옆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이 얼굴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들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어요. 딸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제 평생을 다 채워준 것 같았거든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이젠 걷는 것도 힘들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딸과 함께 나갔습니다. 공원도 가고 시장도 가고 해화산 부인과도 갔어요. 그곳 옥상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알아. 매일 점심시간마다 여기 올라와서 병원 입구를 쳐다봤어요. 엄마가 오실까봐. 근데 안 오셨죠?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오셨잖아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시죠?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로 알아요.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걸음도 느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좀 아파.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는 집에서 너랑 있고 싶어.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세요. 지은아. 제발요.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우리 아직 할 것도 많잖아요. 여름에 바다도 가야 하고, 가을엔 단풍도 보러 가야 하고. 지은아, 너 눈 안 보이잖아. 그래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딸이 울었습니다. 제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죠. 저도 울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50년 전에 왔어야 했는데. 너를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전 계속 방에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서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지은아. 그러니까 엄마도 살아요. 제발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지은아, 엄마가 죽어도 사실은 안 죽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각막 기증했거든. 너한테. 딸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엄마 눈으로 내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엄마도 계속 살아있는 거지. 싫어요. 전 엄마 눈 필요 없어요. 지은아,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딸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받을게요. 대신 약속해요. 뭐? 엄마 눈으로 엄마가 보여주고 싶었던 모든 걸 볼게요. 그리고 매일 엄마 생각할게요. 50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평생 엄마를 기억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우리는 그날 밤 오래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 챕터 10. 마지막 선물.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젠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어요.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딸이 제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실래요? 고마워. 딸이 서툴게 물을 떠다 줬어요. 저는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우리 지은이 참 잘하네. 엄마가 가르쳐 주셔서요. 그래. 엄마가 뭐라도 가르쳐 줘서 다행이야. 5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저는 천장을 쳐다봤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천장에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참 예뻤습니다. 지은아. 네, 엄마. 엄마 말 잘 들어. 네. 너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지? 네. 그리고 너 눈 다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 보고 싶어? 딸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얼굴이요. 그래. 그럼 엄마 사진 찍어놔야겠다. 나중에 볼 수 있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딸과 함께 마지막으로. 딸은 울고 있었고 저는 웃고 있었어요. 예쁘게 나왔어. 우리 지은이 참 예쁘다. 그래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은아 사랑해. 저도요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엄마. 넌 정말 좋은 딸이야. 50년을 기다려줘서. 엄마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정말 고마워. 딸이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딸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복숭아 냄새 맡고 웃던 그 얼굴.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 듣고 웃던 그 얼굴. 이제 다 갚은 것 같아. 50년 만에. 드디어 엄마가 된 것 같아. 에필로그 엄마의 눈으로. 박지은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이었죠. 지은 씨, 긴장 푸세요. 곧 끝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엄마. 무섭지 않아요.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 수술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났죠.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며칠 후면 눈을 뜰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의사가 붕대를 풀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엔 흐릿했습니다. 하얀 천장, 밝은 조명. 점점 선명해졌어요. 보여요? 네.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다시 보였어요. 1년 만에 엄마 덕분에. 거울 보실래요? 간호사가 거울을 건넸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이 달랐습니다. 자기 눈이 아니었죠. 엄마의 눈이었어요. 지은은 한참을 거울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다음 날, 지은은 해화산 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지은 씨, 수술 잘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원장님. 이제 다 보여요. 다시 일하러 오신 건가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40년 동안 일했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지은은 다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해했어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눈을 주셨어요. 어머, 그래요? 네. 이제 엄마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래서 예쁜 것만 보려고요. 퇴근 후엔 엄마와 함께 갔던 곳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장도 가고 공원도 가고 바다도 갔어요. 엄마, 복숭아가 이렇게 예쁜 색이었어요. 주황색이랑 분홍색이 섞인. 엄마, 나무가 이렇게 컸어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엄마, 바다가 정말 파래요. 하늘이랑 똑같은 색이에요. 지은은 엄마가 들려줬던 모든 것들을 다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해와 산부인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를 기다렸던 그 자리. 병원 입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차들이 지나가고. 엄마, 제가 30년 동안 여기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매일매일. 근데 엄마는 안 오셨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엄마는 올 수 없었던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미워할까봐. 용서 안 해줄까봐.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전 엄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엄마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엄마가 왜 저를 버렸는지 알 것 같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 아기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지은은 웃었습니다. 엄마를 용서해요. 아니, 처음부터 용서할 게 없었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은은 엄마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봤습니다. 울고 있는 자신과 웃고 있는 엄마. 엄마는 끝까지 웃고 계셨어요. 저를 위해서. 지은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전 이제 행복해요. 비록 짧았지만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제 평생을 다 채워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전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엄마 눈으로 매일 세상을 볼게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셨던 모든 걸 대신 볼게요.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와 줘서요. 세상에는 늦은 사랑이 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사랑. 그 사랑은 짧았지만 평생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 속에서, 기억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었죠. 당신에게도 그런 사랑이 있나요? 늦었지만 아직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기다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그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옥경과 지은처럼.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엄마는 내 눈 속에, 내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